서울의 북적끝 도봉구 작은 마을에서 세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월드와이드 맘마톡 시즌2 제12회 네 12회죠. 네, 12회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녹음을 다른 데보다 좀 주기를 좀 빨리 땡겨서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중요한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스케줄을 이렇게 일찍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녹음보다 조금 빨리 해서 오늘은 개천절 다음 날, 네, 하늘이 열린 다음 날, 날씨가 아직도 맑은 날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강북구 주민이고요. 물고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북구 지역 마을 라디오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제 원래 고향이었던 도봉 마을 미디어 고향을 배웠던 네. 도봉 미디어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저 마을 미디어 처음 하셨을 때 그때가 아주 생각이 나는데 벌써 살고 계신 데서 맹활약을 네,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제가 3기, 4기 마을 미디어 열심히 했다면 했지만 열심히 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배워서 뭐 배우긴요. 저희 동네 강북에서 네네. 이렇게 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막 노래도 하셨는데 강북 FM에서 노래 안 하시나요? 네, 안 시켜주더라고요. 강북 FM 이 뛰어난 싱어를 전혀 못 알아보시네. 강북 FM에서 꼭 노래 한번 하시기를 음악 방송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물건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래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 뭐 그 수유역 근처에 살고 있고요. 네네. 딸 하나 두고 우리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요. 이름은 이현정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네, 저는 뭐 지금 사회단체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상근활동가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신 이유도 이 개천절 하늘이 열린 다음 날 모신 이유도 흥사단이라는 건 저희 민족 운동에 정말 본거지고 아주 역사가 우리 안창호 선생이 열신 거 아니신가요? 맞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띄워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그 민족의 역사가 담겨진 그런 지역을 많이 다니셨다 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어디를 주로 다녀오셨는지. 제가 이곳에 상근 시작한 지는 2004년도부터 했는데요. 10년 되셨네요. 네, 그렇죠. 2005년도부터 연 1회씩 중국의 만주 지역, 백두산, 그리고 중국의 동북삼성, 길림성, 요녕성, 흥룡강성 그곳에서의 항일운동 유적지,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 발해 유적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 정확하게 하면 북조선이죠. 조중적경지대, 두만강, 압록강 이게 좀 많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산스키에 있는 크라스키노 이렇게 좀 다녀왔고, 그리고 뭐 북경이나 심양 등 좀 큰 중국 지역도 15회 정도 다녀왔고요. 이곳에서 저희들이 과거에 독립운동 유적지였고 그리고 고구려 발해 유적지가 있지만 이제는 북중 간의 적경지대이기도 하고 또 북중러 평화 적으로 교류 협력 지대이기도 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현재 사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정치적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 섬나라가 대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곳. 그래서 단순하게 독립운동 유적지만 본 것도 아니고 과거 고구려 발해 유적지만 본 게 아니라 변해가는 북중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답사를 한 15번 정도 다녀왔죠. 완전 전문가신데 그 동네. 아닙니다. 장사하러 다니시는 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 장사할까요? 보따리 장사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뭐 한 번으로 모시기에는 좀 그래서 기본 지금 현재 생각은 두 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가 길어지면 몇 차에 나눠서 또 녹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중요한 문제. 이것도 저희가 요즘
그 우리나라가 역사를 너무 몰라서 네. 심지어 서북 청년단이 출몰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골 때리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도희가 김구 선생을 그러니까 처단한 게 의거래. 의거래. 나 완전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처단한 표현을 잘못 썼네. 표현을 정확히 하면 그쵸. 네, 안도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게 그쵸. 의거라고 하는 야. 이런 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저는 도저히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서 당연하죠. 이거를 정규 방송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또 강북 FM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국 두탕 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네.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크게 두 군데 정도로 네. 지역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도 우리들이 민족의 영산이고 네. 그랬던 백두산을 또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네. 가야죠. 북조선을 통해서는 못 가나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남북 관계가 좀 한참 가고 있을 때는 갈 수 있었고 네. 현대아산이 백두산 관광도 준비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2008년도 네. 2월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죠.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이제 좀 그게 막혔고요. 네네. 현재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그래서 백두산 관광을 네네. 가는 차원에서 중국의 장춘이나 네. 연길 그리고 중국의 대련 단동으로 들어가서 네. 백두산 관광을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백두산까지? 백두산만 보고 오면 3박 4일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고구려유적지도 근처에 있고 네네네. 북중 적경지대도 있으니까 보통 5박 6일로 가는 분들이 좀 많고요. 저희들은 이제 역사답사를 가면 보통 8일이나 10일로 가죠. 예. 백두산을 가는 것도 걸어서 가는 것도 있고 그 차도 바고 천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그 백두산에 그 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면 북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북쪽의 언덕이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백두산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 우리 예전에 칠성사이다 보면 폭포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룡폭포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는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장백폭포라고 불려지는데 이 비룡폭포 쪽이 북쪽으로 겁니다. 송화강으로 북쪽으로 해서 이 송화강이 러시아 쪽 아무르강으로 가면서 이쪽 동해로 빠져가는 이쪽으로 합쳐지는데 이쪽으로 빠지는 데인데 이곳에 찝차를 타고 그래서 이 폭포 옆에 천문봉이라고 하는 해발 약 2,670m. 그러니까 중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봉우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요. 그 천문봉에 바로 찝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서퍼라고 해서 서쪽에서 가는 게 있는데 거기도 찝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는 북파보다는 계단을 훨씬 더 많이 걸어 올라가서 계단을 한 4-50분? 3-40분 좀 열심히 올라가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1박 2일인가? 거기서 북파로 갔죠. 북파로 간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는 1박 2일이 그때 2007년도인가 방영되었는지 제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요. 옛날에 그때 방영되고 3, 4일 후에 그 폭포 올라가는 옆길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그 길이 폐쇄됐습니다. 왜요? 명목상의 이유로는 이제 낙석, 돌이 떨어지기가 위험하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계단을 위에 천장을 다 막았습니다. 돌이 떨어지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1박 2일에서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영산 막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백두산이 2005년도 여름에 기존까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관할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부터 해서 운영 수입 재정 문제까지 관리까지 다 조선족 자치주가 했는데 이제 2005년도 7월 이후로 그래서 바로 이듬부터 이제 중국 길림성 정부로 직할 관할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역사 동북공정 하듯이 백두산 공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에는 돌이 떨어지니까 위험하다 했지만 1박 2일 팀이 와가지고 전국의 그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와가지고 백두산을 우리의 민족 영산하니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번 8월에도 제가 백두산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백두산을 총 제가 10번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저도 그 길을 못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그 폭포에서
한 수백 미터 앞에까지도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지금은 그럼 그 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다녀왔으니까 백두산을. 네네. 그 길 자체가 없어진 아닙니다. 거예요? 그 폭포가 올라가는 건 해서 네. 폭포의 한 몇백 미터 앞에까지는 가니까 폭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근데 폭포 소리도 들려요. 네. 워낙 폭포가 크니까. 그런데 네. 그 오른쪽을 통해서 네네네. 천지 물을 직접 손에 담그는 건 못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 1박 2일 전 나오기 전까지 올라가서 천지물에 발도 담그고 손도 네. 담그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네네. 이제 아예는 그 폭포 앞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 막 감동을 줬는데 이제 그걸로는 끝이군요, 그냥. 네, 그런데 뭐 이제 중국 그 길림성 정부에는 뭐 낙석 위험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명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백두산을 그 중국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중국에는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거기를 그렇게 백두산에 집착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역사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산만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가요? 이건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역사란 걸 더 포장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물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겠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허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제로 한다면 백두산은 우리 한민족만의 역사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요나라 거란족, 그다음에 금나라 청나라의 여진족. 그래서 그 만주족들, 여진족, 만주족, 거란족들 또한 백두산이 그들의 민족의 영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누르하치도 백두산 자락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훗날 후금을 세우고 그 뒤에 다시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을 봉금 정책에서 아예 신성한 산이라서 제를 지내는 곳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청나라에서는? 네, 청나라에서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곳은 지금은 왜냐하면 이 중국의 총 민족이 56개 민족, 소수 민족이 55개, 한족이 1개, 물론 한족이 90%가 넘습니다만 그 이제는 청나라도 만주족도 중국이 다 모두 중화주의라고 해서 자기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만의 산은 아니다. 이걸 전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이 왜 그거를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뭐 동북공정 첫 번째 아무래도 동북공정 같은 경우도 나중에 훗날 영토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주장을 하기 위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해야 역사를 해놓아야 그 맘록강, 두만강 일대 북한에 또 있는 고구려 족적 한계돼 있는 이런데 그 좀 약간 거점을 선점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백두산 또한 중국이 역사적인 문제로도 있겠고 향후 남북 간의 그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우선권을 갖는 문제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동북진흥 지구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중국의 장춘 길림, 도문으로 이어지는 창지2 라인이라 해서 고속도로부터 해서 수년 전부터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중국은 사실 태평양으로 바로 빠져나갈 길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북삼성 지역이 그동안 낙후되었던 걸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이 두만강, 압록강 지역이 이제 중국의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서 이 백두산을 근거로 한 이 간도 지역, 이 동북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는 요즘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굉장히 막 투자도 많이 되고 발전도 많이 되고 뭐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의 크라스키노에서 러시아 국경선을 통해서 중국의 훈춘 지역으로 넘어갔거든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비자 통과하고. 러시아는 비자가 이제 한러 비자는 올해부터 없어져서 안 받아도 되는데 중국은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훈춘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불과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의 그 지도를 보면 닭 모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닭의 눈, 그다음에 뿌리 저 주둥이 분양이 딱 이 동북 지역이거든요. 머리 밑에 쪽이 그래서 대가리 쪽이 그래서 이쪽이 정말 개발도 안 됐고 엄청 낙후됐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훈춘 지역도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과거에는 뭐 상해나 해안가나 이쪽에 네. 이쪽에서 이쪽 청도나 이쪽에서 위해 지역 많이 개발이 됐다면 이제는 네. 동북지구 태평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곳을 동북진흥 전략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곳에 뭐 지하 자원, 천연 자원도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북한과의 교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 두만강 밑에 있는 북한의 나진 선봉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50년 동안 또 조차를 하게 됐죠. 항구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 항구를 러시아도 최근에 했고요. 북한도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동북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네. 국적은 물론 중국이겠지만 네. 고려인들이 많이 사신다고 조선족들이 많이 사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조선족이고 다 대부분 고려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 건 1937년에 사할린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당한 분들이 최근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 그 연해주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고려인들인데 조선족이죠. 우리가 얘기한 제중동포 많이 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에는 이 소수민족이 아까 말씀처럼 55개족이 살고 있는데 조선족이 상당히 많은 인구 그 소수민족이 좀 많이 있는데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길 거기가 가장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옆에 있는 뭐 용정, 화룡, 그다음에 도문, 훈춘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왕청, 안도 이런 현까지 6개 시와 2개 현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데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건 이거는 정말 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예전에 많은 조선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한 40% 가까이 살았습니다. 조선족이. 그런데 이제 중국이 1992년에 한중 수교도 했지만 중국도 이제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이제 좀 개혁 개방이 되면서 90년대에 좀 성장이 되면서 이분들이 중국 내륙의 발전지로 가거나 또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으로 많이 왔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족 인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족들은 인구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거든요. 물론 2명이 낳을 수도 있지만 한 명은 그러면 등록이 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동안 소수민족은 그동안 2명까지 낳을 수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또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그러면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아시다시피 한국에 지금 어느 식당이든 또 힘든 일들을 대부분 우리 조선족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 학생들의 부모님 제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학교들과 많이 교류도 하고 가서 활동을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꼭 한 명 최소 아니면 2명 두 분 다 한국에 와 계세요. 꼭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즘에 웃긴 얘기지만 연길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돈은 보내서 용돈은 많아요. 걱정되니까 돈이라도 미안하니까 못 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돈 쓰면서 교육은 잘 안 된다고 애들이 오히려 좀 이탈한다고 해나 이것도 좀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지금 중국 인구수가 워낙 그 통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사하면 저쪽에서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뭐 16억이 넘을 거다. 뭐 공식적으로는 14억 몇 천만 뭐 15억까지 갔는데 뭐 17억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조선족 인구를 정확히 통계를 못 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주소지는 연길로 돼 있거나 용종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는 현재 거주지는 예를 들면 중국 내부 그 발전 도시에 있거나 또는 국내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 제가 어린 잡아서 제가 한번 보면 그 2000년까지 거의 뭐 한 보면 인구 숫자가 한 그 1998년에 39.7%였는데 조선족이 근데 이게 1952년에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됐을 때는 64%였대요. 그런데 무려 46년 동안 25%가 감소됐는데 그 46년은 사실은 중국이 크게 발전이 안 됐는데 지금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저는 언뜻 봐도 이제는 한 25%나 될런지 실제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보통 디아스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크게는 일본의 제일 동포, 그다음에 이제 중국 동포,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동포, 네, 네. 뭐 미국이나 뭐 저 오세아니아나 유럽으로 가신 분들 네. 대부분 자발적인 그쵸. 이주라서 좀 디아스포라 개념이 네, 조금 네. 줄어들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네. 좀 있는 분들 이런데 좀 특징이 있죠. 조선족 사회는 일본과 중앙아시아는 좀 다르게 우선 첫째는 국적은 중국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글을 또 쓴다는 거. 아, 교육도 우리 네. 글이 되나요? 왜냐하면 조선족 자치주의고 조선학교가 있으니까요. 아. 조선족 학교죠. 네. 정확하면 일본에서는 조선학교로 가시면 네, 네, 네. 조선족 학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긴 음.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글을 쓰고 우리 말을 쓰는 조선족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배우는 국사는 중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말과 우리 글과 우리의 문화, 네. 설, 추석 그리고 그들 또한 나름대로 한복이 입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다 합니다만 네. 이제 중국이라는 네, 국적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국사는 중국사를 조선족 학교임에도 배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조선족의 특징은 네. 북한을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국가. 네.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 조선족 사회는 북한과 교류를 많이 네, 해왔기 네. 때문에 북한은 불쌍한 가난하지만 우리의 형제 모국 도와줘야 될 모국.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있고 남한은 잘 사는 우리의 또한 그냥 모국이란 개념보다는 우리의 그 같은 민족 국가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그러니까 남한이죠. 네. 남한 분들을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보통? 이건 좀 너무 제가 획일화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아는 거 그리고 네. 이거는 제 생각일 수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수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연변대학교의 네. 교수님들과 거기서 교육을 하는 분들 네. 그리고 뭐 윤용성에 있는 심양씨 그다음에 흥룡강성에 있는 하얼빈 씨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동포 사회에 어느 정도 그냥 뭐 리더라고 할까요? 네, 지도자분들도 만나봤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같이 프로그램하면서 만나봤고 또 주민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마을 잔치하면서 주민분들도 만나봤지만 아마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다 그렇겠죠.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래서 세 군데 그룹별로 나누면 우선적으로 이제 동포분들 지도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조선족 사회 우리 조선족이라는 게 마음에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이 중국 사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은 이제는 민족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한국이 잘 살고 한국이 우리에게 큰 도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한국에 대한 도움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중국 사회에서 그들도 중국 사회 또한 청년 실업도 좀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주민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우리나라에 나쁜 그 브로커들 있죠. 그쵸.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생각은 아주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의 우리 동포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힘든 일도 하니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좀 제한을 두고 좀 자유롭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럼 지금은 그 조선족 분들은 남한을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이렇게 단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중국 동포들을 전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에서도 본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데서 보면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자신의 옛날에는 본인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잊어먹고 그분들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깔보거나 뭐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저임금으로 막 갖다 쓸 수 있는 네.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또는 네. 자기 아들 딸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느낌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아까 제가 전제를 깐 네. 건 제가 모두 다 그 특수한 상황은 알지는 못하고 네, 또 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90년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네, 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조금 네, 그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많은 경제적 도움도 되면서 이제는 네. 그런 부정적이 많이 감소됐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엔 아시겠지만 조선족 분들보다 네. 더 힘들게 일하는 보통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 네, 네.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선족 분들은 아시다시피 언어도 통하고 네. 또 이렇게 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네.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우리 그 일하는 현장 남한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네, 크게 네, 네. 이런 경우는 크지 않는 경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네. 5, 6년 열심히 일하면 중국 사회에서 이제 집도 좀 구하면서 또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아빠가 5, 6년 일하고 네. 아빠가 들어가면 엄마가 나와서 다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도 조선족 분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막 크게 차별 대우를 그렇죠. 받거나 이러지는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하시고 가시면 거기는 좀 생활이 많이 나아지시나요? 사실은 중국이 집값이 네. 소득 대비 상당히 비쌉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공산당이 네, 네. 있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집은 자기의 사용권, 사용권? 예, 사용권이 주어진 겁니다. 10년 뭐 이렇게 자기의 평생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값은 상당히 소득 대비 비쌉니다. 그럼 예. 사용권이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사용권이. 내가 그래서 누구에게 이사를 가고 하는 건 그 허용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지만 네. 그거를 본인의 평생 소유권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출 같은 경우는 사용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아니 그래도 자기의 집이 사용권을 되니까 우리 사회로 보면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게 어떻게 보면 수정 자본주의 네, 그리고 네. 이제 시장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수정 사회주의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10년 넘게 15년 넘게 살면 자기 소유인데 소유가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소유인 개념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한 5, 6년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 뭐 돈은 많이 한국 돈으로는 많이 못 번다 하더라도 네. 거기 가서는 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뭐 5, 6년 열심히 일하시면 아주 여유롭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중국 사회도 엄청나게 지금 소득이 그쵸. 많이 올라갔고 네. 뭐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미국 현재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미국이 아니라요. 그쵸. 중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뭐 5, 6년 한국에서 일했다고 해서 뭐 아주 뭐 평생을 여유롭게 산다 그는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 본인이 새롭게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네. 가게도 열고 집을 작은 거라도 살 수 있고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백두산 지역은 뭐 관광지로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지는 얼핏 들어보니까 뭐 네. 공항도 거기 생겨진다고 그러고. 생겨났죠?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백두산 자락에 좀 떨어진 데에서 네. 뭐 바이산시라였나 뭐 어디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백산시죠, 백산시. 네. 그 쪽에 공항이 진짜 한 5, 6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생겨졌고요. 이 2005년도에 제가 또 경험을 좀 한 걸 얘기 드리면 2005년도부터 이제 백두산을 가서 올해 8월 제가 백두산 올해 8월 12일인가? 네. 11일인가 12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네. 그 백두산이 초반 2005년도 그 여름에 그 관할권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이제 중국 길림성 지방 정부가 사실은 강제로 뺏어간 건데 이러면서 거기에서 호텔 숙박업을 했던 분들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 1, 2, 3년 안에. 그런 얘기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는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였나? 그 백두산 안에서 그러니까 그 폭포에서 한
거리상으로 한 1km 정도 밑에 떨어진 데 네. 이렇게 좀 숙소 호텔 같은 게 몇 개 있어. 작은 거. 네. 큰 게 아니라 뭐 2, 3층짜리예요. 네. 2, 3층 뭐 큰 호텔이 아니라 말만 호텔이지 사실 네, 네. 우리나라 치면 뭐 이렇게 좀 좋은 여인숙 네, 이런 네. 겁니다. 거기에 네. 이런 건데 그런 데에서 못 자죠. 이제 그 뒤로 왜냐면 이제 모든 게 쫓겨나고 네. 그 안에 버스도 옛날 우리가 몰고 갔던 전세 버스도 아예 입구에서 막히고 그 안에 환경 버스라고 해서 다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제 옛날에 그래서 입장권 따로 사야 되고 네. 친환경 셔틀버스 이용비 따로 사야 되고 그 북파로 올라갈 분들은 천문봉까지 올라간 찝차 네. 비용도 따로 사야 총 3장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 버스로 그 숙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걸어서 올라가고 네. 찝차는 옛날에 또 따로 내긴 네, 했었죠. 네. 그래서 관광지가 뭐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지금 막 그 중국 길림성 정부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 동계 아시안 게임 그 하얼빈인가 어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화를 백두산에서 천지에서 했어요. 네. 뭐 이제 그 공공연하게 이제 알리는 거죠. 백두산은 우리 중국산이다. 중국의 산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 사실은 많이 안 왔는데 네. 약 한 4, 5년 전부터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백두산을 자신들의 10대 명산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좀 할인도 좀 해주고 많이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그 5년 전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2010년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네.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어서 네. 사실 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죠. 가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주말에 북한산 도봉산 네네. 그 정도로 네. 뭐 자연이 보호되는 것 같진 않네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또 이 공산당 정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상당히 통제 중심적이 되지 네. 않습니까? 통제. 네. 그래서 일정하게 보호해줄 적은 보호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중국 길림성 정부, 물론 중앙 정부의 지시를 받은 네. 지역 정부 길림성 정부가 네, 하는 네. 겁니다. 대행하는 겁니다만 이 길림성 정부가 아마 이제 일정하게 개발도 하면서 이 백두산 네. 지역을 계속 중국화, 즉 과거에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네. 중국 사회 또한 백두산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1999년도 네. 그 중국 지도집에서 네. 그때부터 이거를 백두산 천지를 장백산 천지로 바꿨더라고요. 어떤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네. 고구려 유적지 같은 경우도 이 고구려 유적지에 가장 많은 네. 광개토 태양비나 그 장수왕릉이 있다고 하는 네, 네, 고구려 네, 지반시도 네. 거기에 살았던 조선족 분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 네. 자기가 어렸을 때 거기서 분명히 네. 중국사를 배웠어도 여기는 네. 고구려의 무덤이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동북공정이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했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2000년대 초반에 네, 드러났지만 그때부터 1990년대부터인가 80년대부터인가 네. 90년대부터인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좀 감춰지고 하면서 바뀐 거예요. 중국 역사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런 것처럼 백두산도 표기가 1999년부터 중국 지도집에서 백두산 천지가 장백산 천지로 바뀌었고요. 중요한 건 그냥 장백산이 아니라 중국 장백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야, 그게 뭐 완전히 중국 땅도 아닌데 뭐 몇 퍼센트는 몇십 퍼센트는 북한 땅일 텐데도 그거를 중국 장백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제가 전제하에 두는 건 중국의 역사도 이 백두산 장백산이 있었던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무조건 우리의 영산이란 것만은 그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가장 뭐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과 북한이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네. 조선과 중국에서 조중병계 조약을 1962년에 평양에서 맺고 1964년에 발효된 게 있거든요. 베이징에서 같이 최종하면서 여기에 정확히 이제 이 백두산을 중앙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영토를 나뉘어지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을 하는데 가운데 천지를 두고 네. 경계를 나눕니다. 아. 천지 가운데 물.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 어느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단에 된 곳도 네. 1954년 정전협정에 의해서도 네. 이 바다 네. 강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저쪽에 북한의 저쪽 영토에 있는데 발만 안 내디디면 네, 물 위에서는 물 위만 올라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네. 천지를 가운데로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적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북한이 중국한테 백두산을 팔아먹었다. 한국 전쟁에 중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고마운 은덕으로 네네. 이 김일성이 네. 중국에 바쳤다. 네. 그럼 100% 거짓이죠. 이제 역사적 그래서 실제로 네. 백두산 천지의 영토의 55%가 북한이고요. 그 선을 따지면 45%가 중국 당시 병계조약, 조진 병계조약 62년에 서로 협약하고 64년에 발효된 그런 그리고 백두산의 봉우리가 큰 봉우리 거기 천지를 둘러싼 게 16개가 됩니다. 네. 거기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장군봉. 북한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2,750m라고 하는. 네, 이게 남동 쪽에 있죠. 천지의 남동쪽. 네, 그런데 이 봉우리가 북쪽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는 곳이 7봉우리. 그리고 중국 쪽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는 게 6개 봉우리. 네. 그리고 세 군데가 서로 접경되어 있고 그래서 딱 2개 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도 어디 지리산 같은 경우도 어디 누구 산이냐? 뭐 경상도 땅이냐 전라도 땅이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봉우리가 어디가 더 높은 봉우리가 어디에 막 이렇게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중국에 뺏겼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 1964년에 발효된 이 조중 병계 조약이 사실은 비밀 조약이고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다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되면서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는데 왜 몰랐냐? 북한이 이제 요구한 건 이게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쪽의 헌법에도 보면 북한이 남한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잖아요.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쪽이. 그렇게 했나요? 헌법에 의하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비정상적인 구조의 한반도가 지금. 헌법에 의하면 우리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애들 볼 때는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이 괴뢰 정부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 쟤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통일되면 얘기하자 이런 중국의 제안을 한 것도 있고 또 중국은 왜 감췄냐? 실제로 그 뒤로 밝혀진 실제 사실로는 당시 주은래가 이제 중국을 대표했는데 이 주은래가 그 당시 주은래 총리였죠. 주은래 총리가 그 북한 쪽에 더 유리하게 됐잖아요. 결과가. 북한 쪽에 더 유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그 역사적 전 지구적 이 중국사의 여러 가지 영토적이나 이 여러 가지 안보적 문제 보면 이제 중소 분쟁이 시작될 점이고 영토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분리주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 중소 분쟁이 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소련에 일정하게 좀 가까워졌는데 중국 쪽에 좀 이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좀 가까워졌어요. 그 시기가. 그러면서 북한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한테 관리해야 될 우방국가니까 외교적으로 중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백두산 또한 북한이 더 많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의 중간에 작은 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유하도. 이성계가 회군했다는 유하도 해군도 그 압록강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북한의 의주와 그러니까 신의주는 더 서쪽이고 의주가 더 동쪽인데 의주와 중국의 단동 이 지역 사이에 섬이 유하도라고 지금은 북한의 채소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강 사이에 있는 섬들이 더 북한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한테 바쳤다. 김일성이 그건 100% 거짓이고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우방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 조약을 맺으면서 북한 쪽에 더 유리하게 영토를 했고 북한은 그걸 또 챙겨갔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백두산에는 이 북쪽으로는 좀 완만해요. 이게 영토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백두산 전체를 보면
중국 쪽에 그러니까 땅은 더 많은 거죠. 북쪽은 완만하니까 땅이 더 많고 네네.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전체 백두산의 영토로 보면 이 두만강, 압록강 이쪽이 더 많은 거죠, 백두산 영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새로운 반전이기도 한데 우리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두만강과 압록강 강이랑 그쵸.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네. 백두산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강의 다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 백두산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륙으로 만주 대륙으로는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이게 얘기가 상당히 좀 길게 얘기하고 좀 괜찮으신지. 상관없습니다. 뭐 역사는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두 번은 나눠서 하려고 그랬더니 두 번에 안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즌 2 12회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시즌 2 13회 어쩜 14회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나 지금 백두산들 할 일 많은데. 아니 안 끝났어요. 네, 그거는 다음 회에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일단 저희가 역사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연변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에 네. 계시면 우리나라 또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게 1712년 네. 있었던 백두산 정계비 문제가 네.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얘기를 못했네. 왜냐면 이게 그럼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게 좀 얘기되고 1909년에 간도협약까지 얘기돼야 1962년 조중병계조약까지 얘기가 다 이어지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백두산 얘기 좀 들으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개천된 날 이거를 녹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늘이 열린 날, 우리가 뭐 종교를 따지는 것 없이 그쵸. 당군 신화가 백두산과 그렇죠.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달에 마마톡은 아마 역사 시리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 나눌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